그 와중에도 페트로비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빼놓지 않았다. 자기가 뒷골목에서 간판도 걸지 않고 일을 하는 처지이고 더욱이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와는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옷을 헐값으로 만들어 주었지만 이걸 만약 네프스키 거리에서 만들었다면 품삯만 해도 75루블은 주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굳이 페트로비치와 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페트로비치가 버릇처럼 터무니없이 불러대는 엄청난 액수에 대해서는 말만 들어도 겁부터 났다. 그는 돈을 치르고 고맙다는 말을 한 후 새 외투를 입고는 곧장 관청으로 출근했다. 페트로비치는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를 뒤따라 나와 길거리에 서서 한참 동안 외투를 지켜보다 골목길을 달려 큰 길로 빠져나와 다시 한번 자기가 만든 외투를 다른 방향에서, 즉 정면에서 바라보았다.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더없이 흐뭇한 기분이었다. 그는 매 순간 어깨로 새 외투의 감촉을 느끼고 있었다. 마음이 매우 흡족해 그는 몇 번이나 혼자서 미소를 지었다. 사실 2가지 좋은 점을 느끼고 있었다. 하나는 우선 따뜻하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멋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어디를 어떻게 걸었는지도 모르게 벌써 관청까지 와 있었다. 그는 수의실에서 외투를 벗어 위에서 아래까지 검사한 뒤 수의에게 잘 간수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의 그 싸구려 내복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새 외투가 생겼다는 소문이 관청에 쫙 퍼졌다. 모두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의 새 외투를 구경하려고 수의실로 달려왔다. 모두 앞다투어 축하와 칭찬하는 말을 퍼부었다. 처음에는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도 흐뭇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으나 나중에는 왠지 낯이 뜨거울 지경이었다. 모두 그를 둘러싸고 새 외투를 장만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한 잔 사야 한다느니 사무실 동료들을 위해 파티를 열어야 한다느니 하며 떠들어댔다.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정신이 얼떨떨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무슨 구실을 붙여 적당히 거절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거의 5, 6분 동안이나 이렇게 시달린 뒤에야 간신히 이건 그리 좋은 물건이 아닌 중고품이나 다름없는 그런 물건이라고 어린애 같은 거짓말로 곤경을 모면하려고 했다. 결국 동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섰다. 그는 계장의 지위에까지 올라간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가 결코 거만한 사람이 아니며 부하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는지 그럴싸한 제의를 했다. 아카키 아카키에비치 대신 내가 오늘 밤 파티를 열 테니 오늘 저녁은 다들 우리 집으로 와서 차라도 한잔하는 게 어떨까? 마침 오늘이 내 세례병 축일이거든.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계장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기꺼이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적당한 구실을 붙여 거기서 빠지려고 했으나 그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들 나서서 그건 실례라느니 창피한 줄 알라느니 체면이 뭐가 되겠냐느니 하며 떠들어댔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시 후 아카키 아카키에비치 역시 밤에 새 외투를 입고 외출할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다.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에게 이날 하루는 명절이나 다름없는 무척 즐거운 날이었다. 그는 극히 행복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 외투를 벗어서 조심스럽게 벽에 걸어놓고는 다시 한번
외투의 겉감과 안감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리고 일부러 전에 입던 그 낡은 내복을 꺼내 새 옷과 비교해 보았다. 그는 저절로 웃음이 터져나왔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야. 그는 식사를 하면서도 그 싸구려 꼬락서니를 생각하면서 연신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유쾌하게 식사를 마친 그는 평소 버릇처럼 하던 식후의 서류 정서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 어두워질 때까지 그대로 침대에 누워 뒹굴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자 그는 얼른 옷을 갈아입고 외투를 걸친 다음 거리로 나갔다. 유감스럽지만 이날 저녁에 사람을 초대한 그 관리가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기억이 희미해져서 페테르부르크의 모든 거리와 집들이 한데 뒤엉켜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되어버린 것이다. 그 속에서 뭔가 한 가지라도 분명한 모습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 관리가 시내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택가에 살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아카키 아카키에비치가 살고 있는 집에서는 무척 먼 거리에 있었다.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처음에는 어두컴컴하고 인적이 드문 길을 걸어야 했으나 그 관리의 집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거리에 활기가 넘치고 번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조명도 한층 더 밝아졌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귀부인들과 수달피 깃을 단 남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빙 둘러 도금한 못을 박은 격자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초라한 영업용 마차들은 점차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그 대신 새빨간 벨벳 모자를 쓴 멋진 옷차림의 마부들이 곰의 털가죽 무릎 덮개를 깐 고급 마차를 모는 모습이 점점 더 많이 눈에 띄었다. 화려하게 장식한 자가용 마차들이 눈 위를 요란스럽게 달려갔다.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이런 모습들을 신기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벌써 몇 년 동안이나 이런 밤거리에 나와본 적이 없었다. 그는 등불이 휘황찬란한 상점 진열대 앞에 멈춰서서 신기한 듯이 안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날씬한 다리를 허벅지까지 드러낸 모습으로 구두를 벗고 있는 아리따운 미녀의 모습과 그 아가씨의 등 뒤에서 삼각형 콧수염을 멋들어지게 기른 사나이가 문틈으로 목을 들이밀고 쳐다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죽 웃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는 어째서 그렇게 희죽 웃었을까? 그는 그동안 이런 것들을 전혀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역시 인간이기에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내면에서 뭔가 감정이 꿈틀대는 것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 역시 다른 관리들처럼 프랑스 자식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작자들이라니깐 도대체 마음만 느끼면 못할 짓거리가 없단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쩌면 이런저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들어 그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들춰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 말이다. 마침내 그는 계장이 살고 있는 집에 도착했다. 계장은 호화스럽게 살고 있었다. 계단에는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침실은 2층이었다. 현관에 들어선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마룻바닥에 여러 켤레의 고무 덧신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너머 응접실에서는 사모바르가 하얀 김을 내뿜으며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벽에는 외투와 망토들이 쭉 걸려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수달피와 벨벳 가죽을 댄 것도 섞여 있었다. 그리고 바로 벽 건너편 방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마침 문이 열리며 하인이 빈 컵이며 크림 접시, 과자 등이 담긴 쟁반을 들고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동료 관리들이 벌써 모여 차 한 잔 마신 모양이었다. 아카키 에비치는 자기 손으로 외투를 걸어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아카키 에비치의 눈에 여러 개의 촛불과 관리들, 담배 파이프, 카드놀이 탁자 등이 한꺼번에 휙 들어왔다. 그리고 사방에서 왁자지껄하게 떠들며 얘기하는 소리와 의자를 잡아당기는 소리 등이 한꺼번에 귀를 때렸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색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러나 동료들이 곧 그를 발견하고 환성을 지르며 환영했다. 그들은 즉시 현관으로 몰려나가 그 외투를 다시 한번 구경했다. 아카키 에비치는 약간 낯이 간지럽기는 했지만 원래 순진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모두가 자기 외투를 칭찬하는 얘기를 듣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모두들 아카키 에비치나 외투 따위는 내버려두고 다시 카드놀이 탁자에 둘러앉았다. 방 안의 시끄러운 소리며 떠드는 얘기, 북적거리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아카키 에비치에게는 무척 이상하고도 놀라웠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좋을지, 손발이나 몸 전체를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생각 끝에 그는 놀고 있는 사람들 옆에 앉아서 카드패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기도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여느 때 같으면 그가 침대에 들어갈 시간이 훨씬 지났으니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주인한테 인사를 하고 곧 돌아가려고 했으나 다른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새 외투가 생긴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꼭 샴페인을 마셔야 한다고 우기며 놓아주지 않았다. 1시간 정도 지나서야 밤참이 나왔다. 야채 샐러드와 차가운 쇠고기, 고기만두와 파이, 거기에 샴페인이 곁들여 나왔다. 사람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한 아카키 에비치도 커다란 유리컵으로 샴페인을 2잔이나 들이켰다. 술을 마시고 나니 방 안 분위기가 더욱 흥겨워졌다. 그러나 벌써 12시가 넘었고 그는 집에 돌아갈 시간이 지났다는 생각을 털어버릴 수가 없었다. 그는 주인이 말릴까봐 아무도 몰래 살그머니 방을 빠져나왔다. 그런데 현관에서 외투를 찾으니 외투가 마룻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는 그걸 보고 약간 기분이 언짢았다. 그는 외투를 흔들어 먼지를 잘 턴 뒤 걸쳐 입고는 계단을 내려와 거리로 나갔다. 길거리는 여전히 밝았다. 귀족의 하인들과 그 밖의 온갖 하층민들이 함께 모여드는 길거리 구멍가게들은 아직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덧문을 닫아건 상점들도 문틈으로 아직 불빛이 길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안의 단골 손님들은 아직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 안에는 근처의 하녀들과 하인들이 모여 집에서 자기를 찾고 있을 주인 따위는 까맣게 있고 온갖 잡담을 나누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다. 아카키 에비치는 전에 없이 들뜬 기분으로 거리를 걸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떤 귀부인의 뒤를 쫓아 달려가려는 생각까지 했다. 그 귀부인은 번개처럼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온 몸이
율동이 넘치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그는 곧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가 왜 그녀를 쫓아 달려가려고 했는지 스스로 의아하게 생각하며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걷지 않아 그는 다시 인적이 드문 텅 빈 거리에 이르렀다. 이 근방은 낮에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곳으로 저녁이면 한층 더 심했다. 게다가 불이 켜있는 가로등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 더욱 호젓하고 음산했다. 가로등의 기름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듯했다. 목조 건물과 울타리가 앞으로 쭉 이어지지만 어디를 보아도 사람의 그림자는 눈에 띄지 않았다. 길 위에 깔린 눈만이 하얗게 반짝일 뿐 지붕이 납작한 거리의 집들은 모두 덧문까지 걸어 잠그고 거무튀튀하게 서글픈 빛을 띠고 잠들어 있었다. 이윽고 그는 넓은 광장에 도착했다. 지금까지 걸어온 거리는 여기서 끝나고 건너편 집들은 보일 듯 말 듯 아득했다. 광장은 마치 무서운 사막처럼 보였다. 경찰 초소의 등불이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아득하게 먼 곳, 마치 지평선 저 끝에 있는 것 같았다. 여기까지 오자 아카키에비치의 흥겨웠던 기분도 차츰 가라앉고 있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라도 느끼는 것처럼 그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광장으로 걸어갔다. 그는 뒤를 돌아보고 다시 좌우를 둘러보았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 있는 느낌이었다. 아니, 차라리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게 낫겠어.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은 채 걸었다. 그러다 이제 거의 광장을 다 지났겠지 하고 눈을 뜬 그는 눈앞에, 그것도 바로 코앞에 수염을 기른 사내들이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도대체 어떤 녀석들인지 분간할 틈조차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듯 세차게 뛰었다. 야, 이건 내 외투잖아. 그 가운데 한 놈이 그의 멱살을 움켜쥐며 마치 항아리가 깨지는 듯한 소리를 질렀다. 아카키에비치가 사람 살려! 하고 소리치려 하자 다른 한 놈이 마치 관리의 머리통만큼이나 큰 주먹을 그의 입에 들이대고 소리치면 알지? 하며 으르렁댔다. 아카키에비치는 외투가 벗겨지고 무릎을 차인 것까지는 알 수 있었으나 그 뒤는 눈 위에 나동그라진 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몇 분이 지나서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 그러나 이미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광장이 몹시 춥다는 것, 자기의 외투가 사라졌다는 것을 비로소 알아차린 그는 뒤늦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광장 저 끝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미친 듯이 부르짖으며 광장을 가로질러 경찰 초소로 달려갔다. 초소 앞에는 경찰 한 명이 소총에 몸을 기대고 서서 도대체 어떤 자식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나 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카키에비치는 경찰 앞으로 달려가서 숨을 헐떡이며 경찰이 감시는 하지 않고 졸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강도들이 날뛰고 있다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경찰은 광장 한가운데서 2명이 그를 불러 세우는 것은 보았지만 그의 친구들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다지 눈여겨보지 않았다고 대꾸했다. 경찰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자기한테 공연히 욕만 퍼부을 것이 아니라 내일 파출소장을 찾아가 사정 얘기를 하면 아마 외투를 찾아줄 것이라고 말했다.